지금 12월 달은 월동 준비기라고 이야기했죠. 요 표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요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동 준비기의 요 주간부 강사는 요 노력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일곱 품종은 하고 일곱 품종.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동해 영역가 저 위쪽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저 위쪽은 극단이더라고요. 저쪽 그 원주나 아니면 이천이나 이런 쪽, 강원도, 춘천이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싸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싸시려고 하시는데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 조금 이렇게 그렇게 주산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재배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싸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 싸시는 분들 계시는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보온을 위한 게 아니라 온도 편차, 아까 말씀드린 그 온도 편차 있잖아요. 그 온도 편차에 의한 그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에요. 한낮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이제 볏짚이고,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신문이에요. 신문지. 신문지가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저런 색이 나올까 싶지만 저런 색이 나옵니다. 하얀색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그러면 결국 이게 피복하는 거, 주간부를 피복하는 어떤 그런 소재는 햇빛을 반사시키는 게 더 좋겠죠. 검정색이라든지 이렇게 사료포대 같은 경우도 이 갈색이잖아요. 이런 갈색보다는 흰색. 그래서 이 사료포대하고 이 신문지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이러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문지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게 지능청 그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연구 결과도 그렇지만 저걸로 쌓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 사료포대로 싼 데는 이 벌레들이 알을 까요. 예, 맞아요. 근데 신문지에는 덜해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사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이 사료포대로 할 때는 사료포대를 여러 겹을 하면 좋긴 좋은데 여러 겹 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신문지가 낫다. 신문지가 나은데 만약에 사료포대로 한다고 하시면 신문지는 이 주간부에 딱 밀착시키셔야 돼요. 딱 밀착시키셔야 되고 이 사료포대는 이렇게 딱 밀착 안 시키셔도 돼요. 도리어 약간 공간을 두는 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해충의 알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온도 편차를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한겨울에 추위를 막는 소재 아니다라는 거 인식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언제 필요하다? 이미 필요했어요, 그죠? 이거 이미 필요했어요. 이미 필요했고 또 언제 필요할까요? 네, 봄에 해동하면서 온도 편차가 확 날 때, 그때 필요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언제 벗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언제 벗겨요? 이거 늦게 벗기면 벗길수록 좋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 그 석회 용합자나 석회 보르데 칠 때가 우리 그 꽃이 한두 개 필 때잖아요. 그 시점에 벗기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운 기상 조건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3도, 6도 이런 낮은 온도가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겨울이 우리 복숭아나무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운 시간이 낮은 온도가 지속되면 그만큼 휴면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느냐? 결국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오카야마 시험장에서 시험한 내용인데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거예요. 뭔가 하면 선남부 발육지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가지, 중가지, 단가지 이 길이에 따라서 엽의 질소 함량이에요. 이파리의 질소 함량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장가지 50cm에 있는 게 많긴 많아요. 43.7, 10cm 이런 단가지 같은 경우는 30.1 이렇게 작죠. 장가지가 훨씬 더 잎에 그 질소질이 좀 많은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10cm짜리 이 50cm하고 비교를 하면 10cm짜리 5개잖아요. 그러면 질소 함량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숭아 나무에서 전정할 때 보통 전정할 때 장가지를 많이 남기냐, 단가지를 좀 많이 남기라고 하죠. 그 단가지를 많이 남기면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다 적화시켜가지고 최종 수확까지 가는 건 아니고 단가지 같은 경우 한 3, 4개 단가지에 최종 수확은 1개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게끔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열매를 키우는 거는 질소지 맞아요. 질소, 인산, 가리 이 다량 요소의 그 영양분이 충분해야 되고 그게 원활하게 공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장가지 50cm짜리 하나보다는 단가지 10cm짜리 5개가 훨씬 더 낫다. 5개에 2개 척화시키는 게 단가지 5개에 2개 척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근데 50cm 장가지는 몇 개 척화시키시나요? 저도 한 3개, 4개 척화시키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장가지보다는 단가지가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더 된다 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시간들이 만들어 온 모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봉제는 다 있어요. 지금. 네. 요거는 단가지 비율이 좀 많잖아요, 그죠? 요거는 장가지가 많고 그리고 분지각이 어때요? 분지각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분지각이 크고 요거는 분지각이 굉장히 좁죠? 좁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이런 나무를 가져갔을 때 기본적으로 품질이 이쪽하고의 비교했을 때 품질이 어때요? 여러분들 경험상 품질은 이쪽이 더 좋지 않으신가요? 네, 품질은 이쪽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얼핏 봤을 때는 이쪽에서의 수량이 더 많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상황 이야기하면서 기상환경 변화에 따라서 해칼이라든지 수확적 낙가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그 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힘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단가지 비율이 좀 많은 그런 수형으로 이제 만들어가자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연류잖아요. 자연류 수형에 그 비춰보면 인위적으로 분지각을 그렇게 굉장히 크게 안 가져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 바탕이 있어요. 뭔가 하면 과원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분지각이 좁은 형태의 수형이지만 여기에 전부 다 단가지가 박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보면 이거 도장지잖아요. 전부 다 도장성 가지잖아요. 이게 만약 이걸 다 발라낸다고 치면 그대로 두면 여기에서 또 아주 강한 가지가 튀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그 자연류 하시는 분들은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가지가 거의 다 또 단가지예요. 이런 형태의 단가지들이 여기 다 붙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양분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보다 양분이 적어서. 지금 이 모습보다 양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를 쳐가지고 뭐를 치면 그 단가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그림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보시는 거 이렇게 굉장히 길게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도장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장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전부 다 단가지가 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단가지가 이렇게 들어차는 어떤 그런 결과무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단부가 이래요, 선단부. 근데 우리 선단부는 어때요?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긴 가지인데 이게 도장성 가지로 해서 뻗어나오는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복숭아나무는 지금 현재 저 지금 월동기 12월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은 아마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상황에 열매가 변하잖아요. 꽃눈이 변했잖아요. 잎눈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에너지는 뭘까요? 에너지는 지금 상황에 잎은 하나도 없는데 잎은 하나도. 축적 역량이지. 제가 지금은 전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 가지, 이 가지에 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양분, 그 저장양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뿌리에, 저 밑에 있는 뿌리에서 저장양분 충분히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분이 올라올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올라와요. 거기서도 올라오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양분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가지에 축적된 양분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돼요.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때도 잎은 하나도 없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잎을 이렇게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요 시점에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필요해요. 이 줄기에서 있는 양분은 이때는 거의 다 썼을 거예요. 아마. 다 쓰고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가을 전정을 못했어. 가을 전정을 못했는데 지금 낙엽 다 지고 나니까 딱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자르고 싶어. 자를까요 말까요? 여쭤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자르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은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둬라. 지금 지상부는요, 이 나무의 지하부와 맞게 나무 수로 이게 조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라버리면 저장양분 창고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1월달, 2월달, 3월달 휴면기입니다. 휴면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정하는 시기인데 전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자료로 여러분들 전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복숭아나무의 생장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 자료 참고라. 그 중에서 저는 개장성과 관련된 이야기만 간략하게 좀 할게요. 우리 복숭아는 진짜 개장성이라는 이 성질 때문에 사과나 배나 포도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숭아나무가 개장성을 띠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나무가 서 있다면 아까도 우리 그 다축 이야기도 했지만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서 있는 상황이면 이거 경제 수령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예전에는 20년, 15년, 20년 했지만 지금은 10년 이쪽 저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개장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끌어 간다 그러면 10년도 안 될 거예요. 10년도 안 돼서 아래쪽은 전부 다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 죽을 거고 경제 수령도 제 생각에 한 7년 정도 길어가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개장성이잖아요. 누워있는 성질이죠. 가만히 놔둬도 우리 복숭아는 누워요. 이게 눕는 그 성질이 뭔가 하면 열매를 맺으면
이게 무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쳐져버리는 거예요. 그 단순히 이게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산에 있는 까투리 복숭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까투리 복숭아는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 무게에 의해서 쳐질까요? 신초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까투리 복숭아 같은 경우도 도장지 많이 나와요, 그죠? 가지, 도장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나 우리가 과원에서 보는 도장지는 아니고 신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 자체가 끝으로 가서 열매가 안 달려도 까투리 복숭아 쳐져요. 이렇게 개장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복숭아, 큰 복숭아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더 개장이 되죠. 그 모습이 이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 복숭아는 이 개장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개장성을 없애면 안 돼요. 개장성을 가져가되 개장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개장성이 완전히 완전 개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 개장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기부세성이 강해져요. 기부세성이라는 게 이쪽 아래쪽을 기부라고 하잖아요. 이 기부 쪽에 신초가 이렇게 도장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강해져 버릴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개장성을 조금 조절한 거잖아요. 이렇게 조절해 놓으면 이렇게 기부 쪽에 강하게 나온 이런 그 도장성 가지 그리고 이 선단부에 이렇게 약해진 어떤 이런 부분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장성 가지도 조금 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과원에 도장지가 많다 적다의 그 부분을 아까는 제가 우리 과원의 영양 환경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개장성이 어떠냐 보세요. 개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도장지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우리 나무는 개장성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적게 나타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개장성이 크면 복숭아 품종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복숭아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복숭아하고 당도 측면에서는 보면 보구력 측면에서 보면 세계 측면에서는 보면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거는 크기 측면에서 과중 측면에서 보면 아래쪽이 좀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적절히 조절해야 돼요. 적절히.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복숭아나무를 수확했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착과량이 적었다 많았다를 이 개장성을 조절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전정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장성의 척도는 분지가계도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지상에서는 이 자체가 이제 개장성을 이렇게 띄는 거지만 이 주간부에서 이 분지각이 있잖아요. 이런 분지각. 이 분지각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부터 이제 많이 각이 큰 거하고 이렇게 각이 좁은 거하고에 따라서 개장성이 좀 달라지잖아요.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숭아는 나무 자체가 개장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분지각이 좁아지면 좁을수록 이렇게 갈라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죠? 갈라질 확률이 높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아마 굉장히 흔할걸요. 이게 이제 우리 분지각을 가지고 개장성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복숭아는 분명히 개장한다. 분명히 개장한다. 그래서 그 개장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는 분지각을 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어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무도 분지각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 분지각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뭔데요? 여러분들은 2번 주지 계신 자연형을 구성할 때 한 해에 단년에 2번을 딱 두 개를 이렇게 받는 거하고 한 해는 한쪽 받고 한 해는 또 한쪽 받고 하는 거하고 분지각이 어느 게 더 크는가요? 2번이 크죠. 연차를 두고 받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그게 안 되죠. 당연히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분지각이 크죠. 그래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그 당년에 받아야 되는 받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묘목도 좀 일찍 심으시고 신초가 올라올 때 사실 미리 적심을 좀 하셔가지고 2차 성장지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예. 분지각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톱질했어요, 톱질. 지금 이 분지각은 거의 90도잖아요, 그죠? 예. 이 분지각과 이 분지각은 달라요. 이거는 각이 좀 있는데 그런데도 이 거의 수평인 분지각인데도 상당히 굵죠. 원 줄기 못지않게 굵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얘 굵기보다 얘 굵기가 훨씬 더 빨리 굵어진다. 이건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더더구나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놓칠 때는 이렇게 분지각이 좁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면 얘가 얘보다 훨씬 더 굵어지고 그래서 요거를 톱질을 해놓는 거예요. 톱질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번 정도 톱질을 해가지고 서 있는 거를 눕혀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수세가 안 잡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하죠. 자르는 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과원의 영양 관리를 통해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과원에 영양이 많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톱질할 게 아니라 이 나무 키워야 돼요. 키우시고 키웠다가 잘라가지고 이런 데서 다시 나잖아요. 이런 데서 다시 나오는 신초는 이 분지각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키우셔야 돼요. 이거 키우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차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8m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까 8m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8m도 이렇게 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8m하고 이거는 좀 달라요, 그죠? 8m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얘하고 얘 옆으로 나가는 이 부분하고의 그 연차가 있어요, 그죠? 연차가 있어요. 같은 해에 안 받아요. 같은 나이를 만들면 8m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이 이렇게 약해져요. 근데 지금 이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얘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얘가 주지인데 원래 주지인데 이 주지가 약해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지인데 주지보다 이쪽이 훨씬 더 커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생산되는 그 복숭아가 품질 좋을까? 결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커진 이런 그 말하자면 부치주주, 착지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원활한 결과 모지나 결과지가 생산될까? 안 그래요. 이쪽은 점점 어두워지죠. 왜냐하면 영양이 이쪽으로 전부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지 않고 위치를 조정해야죠, 그죠? 반드시 요거는 한 이쯤, 요거는 더 밑에. 그래서 부주질이나 아니면 책지를 받을 때 같은 위치, 차지로 받으면 절대 안 된다. 복숭아 입장에서는 좀 위치를 달리해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기부세성의 모습이에요. 얘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얘가 더 굵어진 게 얘가 더 밑에 있다는 증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얘예요. 얘가 제일 밑에 있고 그다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게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얘를 아주 강하게 유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 분지각보다도 훨씬 더 얘를 거의 뭐 한 20도까지 이렇게 120도까지 정도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다. 지금 요거 보면 90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여기에서 거의 한 120도까지 이렇게 아래로 쳐지게끔 얘는 거의 한 100도 정도까지 아래로 쳐지게끔 그렇게 분지각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원래 혹시 묘목 심으신 분들 계세요? 원래 묘목 어떠셨어요? 엄청 잘 자란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상태가 안 좋죠. 상태가 안 좋아요? 예. 나무는 잘 자란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못 자란 거지 잘 자란 게 아니에요. 웃자라죠. 많이 웃자라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지온이 있잖아요. 지온도 평년보다 좀 높았어요. 지온이 높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보면 결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더 잘 자랄 수 있는 웃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원래 신규 가공 조성하는 그 사업을 몇 군데 추진했는데 그분들 다들 하는 소리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나무가 왜 이렇게 잘 자라? 왜 이렇게 잘 자라? 이렇게 잘 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과원의 어떤 그 영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예정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심은 뭐 탭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심은 분들도 성장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온이 상당히 높다, 지온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원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지금 몇 년생이에요? 묘목 심어가지고 한 해 큰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나이가 다 같아요. 이거 지금 다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키우세요? 여기 나온 이 가지들 그대로 다 두고 지금 키우세요? 아니면 여기처럼 완전히 싹 정리를 하고 그냥 민둥만 남겨가지고 다시 받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2번 주지를 키우려고 한 거 이거하고 같이 전부 다 동시에 받았어요. 2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이 굉장히 좁은데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시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이거 제가 실험 삼아 이제 제가 그 우리 사장님 모른 앞에서 이거 싹 다 잘랐어요. 싹 잘라가지고 다시 측진을 다시 받자. 그 다시 나오는 측지의 분지각을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 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각이 나와요. 분지각이 좁은 거는 넓히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넓은 거를 좁히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끝만 들어주면 돼요. 그죠? 끝만 들어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원래 이만큼 컸던 거, 이 책지가 있는 새로운 가지 이 부분 좀 남겨가지고 내년도에 열매를 조금 달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새로 받는 이 가지가 유용성이 더 있다. 이거는 이제 못 써요. 한번 따먹고는 잘라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기부세성, 분지각 요 관점에서 우리 작업하는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 있다. 한 해 늦는 것 같지만 결코 늦는 건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지주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걸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분지각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동계방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병해충의 양상에 따라서 이건 이제 좀 한번 좀 바꿔보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석회용합제 치고 이제 석회보르데 나중에 치고 복숭아에서는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오갈병이나 아니면 과피연록 증상이나 이런 그 세균구멍병 말고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좀 많은 그런 과학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과학들은 바꿔서 해보자. 석회용합제를 맨 나중에 쳐보자. 석회보르데를 앞에 치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과원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석회용합제나 석회보르데에
휴학 기간이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일정 기간, 적어도 한 열흘 정도의 간격은 두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4월달인데 개화 결실기, 꽃이 피는 시기예요. 꽃이 피는 시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있잖아요. 꽃은 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암술 주두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동해피해인가요? 저온피해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 저장양분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 열매가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꽃은 폈는데 이거 이 암술 이 배주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이 성장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그 개화 시기의 저온에 의해서 또 그렇게 수 있는데, 근데 요거 이제 같은 나무에서 한 거거든요. 그 비슷한 위치에서 얘는 왜 멀쩡하고 얘는 이렇게 갔을까? 저온도 있을 수 있지만 꽃봉우리 개체마다의 저장량물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얘는 개화 시기까지의 저장량분은 됐는데 그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배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저장량분은 안 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런 꽃봉오리는 미리 좀 땄었으면 남아있던 꽃봉오리에 좀 더 영향이 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화기와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SS기만 돌 틀어가지고 바람만 붙이면서 우리 과원을 돌아도 수분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복숭아는 절대 품매화 아니에요. 반드시 화분 매개곤충이 있어야 돼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 추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공수분기 가지고 인공수분기는 바람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는 우리가 꽃가루를 날리는 거지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복숭아 꽃가루 이렇게 뭉쳐보시면 굉장히 끈끈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묵직해요. 꽃가루 후 분다고 해서 안 날아가요? 절대 안 날아가요. 화분 내개 곤충의 다리나 몸에는 잘 붙는 성질이에요. 이게 그렇게 묻혀져 가지고 이렇게 수분이 되는 거지 바람에 의해서는 수분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화분 매개곤충과 우리 복숭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화기 때 절대 살중에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원래도 문제 많았잖아요. 벌이 없다, 사라진 벌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우리 책임이라는 것만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벌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단가지 꽃인데 단가지, 중가지, 장가지 그 결가지 종류의 특성은 다 이제 머릿속에 아시죠? 예. 단가지는 끝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꽃눈이 전부 다 이렇게 꽃을 피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정례를 하고 적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꽃은 피긴 폈는데 암술이 제대로 성장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몇 개만 덜어냈어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한 6개, 7개 꽃이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요런 결과지마다 우리가 착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런 결과지 한 3개, 4개 하나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적어도 요런 결과지 하나 정도는 한두 개만 남겨놓고 꽃 한두 개만 남겨놓고 미리 다 떨어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저장양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온에 의해서 저온 피해가 아니다. 저온을 건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직접적인 저온 피해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례나 적화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 이 말이.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정례 적화의 필요성이 더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있을 거예요. 자, 단가지에서는 사실 정례하기 그리 쉽지 않아요. 정례하기가 잎이 굉장히 다닥다닥 있어서 정례하기 쉽지 않은데
중장가지, 이건 중장가지예요. 중장가지는 중간중간에 꽃눈하고 잎눈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선단부 이쪽, 아니 기부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 기부 쪽에는 우리가 자꾸 안 시키잖아요. 원래 이 저온 피해가 이렇게 심한 그런 해에도 여기에 착화시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꽃이 일찍 펴요, 늦게 펴요? 제일 늦게 피지 않으세요? 좀 늦게 펴요. 선단부가 좀 빨리 피고, 이쪽이 좀 늦게 피는데, 더더구나 또 요런 쪽이 약간 좀 그늘지는 어떤 그런 환경에 놓인 결과지들이 있다면 더 늦게 펴요. 더 늦게 피는데, 이런 부분은 정례로 이 꽃을 정리할 필요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적화로워서 꽃을 따서 제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요 꽃을 따고 나니까 요 잎눈 보이죠? 이 잎눈이 어떤 기능을 해요? 내년도에 결과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결과 부위를 상승시키지 않는, 요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면 결과 부위를 상승시키지 않는 요렇게 전정을 하면 요게 또 결과지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예비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올라오는 상태가 도장지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도장지처럼 보이는 거는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적심을 해서 2차 성장지를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례 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례 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또 이제 개화기 때 저온성 병으로 문제되는 오갈병이잖아요, 그죠? 이 오갈병이 사실은 그렇게 문제되는 병이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요렇게 이제 잎이 변해버리면 잎이 재기능을 못해요. 재기능을 못하고 초기 성장을 굉장히 더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오갈병 방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오갈병 방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동계약제 중에서 석회유황합제, 석회유황합제가 효과가 더 좋으니까 마지막 약, 꽃이 한두 개 필 때 치는 약을 석회유황합제로 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노란 거 이거 보이시죠? 왜 이럴까요? 그 속에 요렇게 들었어요. 진딧물이잖아요, 진딧물. 그죠? 원래도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특히 올해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초기 진딧물을 방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진딧물 방제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다가 약 치면 이 안까지 들어갈까요? 우리 살충제는 일반적으로 물론 침투유행성 살충제도 있긴 있는데 친달성이 있고 침투유행성이 있는 살충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살충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방지하는 이런 그 살충제 같은 경우는, 진딧물약 같은 경우는 침투유행성 내지는 침달성이 있는 약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잎도 좀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너덜해지는데 요런 모습을 보면 노린재가 찍었다는 걸 아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아주 작은 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장린 노린재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흡집을 해요. 요게 이제 크면 이렇게 되고요. 이파리가 크면. 그래서 요런 부분도 생육 초기에 원래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발생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방제를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건 뭔가 하면요, 교미노린재 보이시죠? 여기 노린재 트랩 보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린재 트랩은 있죠. 노린재를 포획하는 용으로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지금 이것처럼 과원 안에다가 노린재 트랩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노린재를 루어가 있어. 노린재를 불러들이는 그 페로몬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이 안에다 전부 다 이렇게 잡는 건데, 이 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열매들, 특히 초기에 작은 열매들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보이시? 요거 같은 경우 요런 증상 아주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버리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노린재 트랩은 반드시 광원 안쪽에 아니라 광원 바깥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전부 다 노린재를 다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린재 발생 상황을 예찰하는 어떤 그런 그 도구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요 교미요란제 있잖아요. 요거는 과원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과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복숭아 순나방이나 심신나방 교미를 못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어떤 그런 소재인데,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원 안쪽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거를 거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화 시기도 점점 빨라지면서 온도가 이제 일찍이 올라가다 보니까 월동 유충이라든지 월동 성충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요런 교미교란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하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사용을 하셨으면 싶고요. 그게 이제 개화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농약을 사용할, 아까 이제 그 방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을 사용할 때 해석하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물이에요. 물의 pH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농약은 이 정도 버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5에서 7.5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물 버퍼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약효의 변화는 없어요. 다만 약효 지속 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응애약 같은 경우는 약효에도 문제가 좀 있다거든요. 실제로 응애약은 알칼리성 농약과 혼용을 못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주의 문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 자체가 알칼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을 가지고 응애약을 사용한다. 그러면 약효는 물르고 약효 지속 기간이 짧아진다. 수돗물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수돗물이 제가 알기로는 7.2인가 7.7이 중성이잖아요. 중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pH를 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응애약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도리어 약간 산성 쪽에 한 6.5, 6에서 6.5 정도, 그 정도의 물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pH 8 정도 되는 거는 약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교정하는데 그 교정하는 소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조액이라든지 핀초산 같은 거, 산성을 띠는 그런 걸 가지고 교정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농약을 희석하시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리고요.